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정차숙 초빙교수입니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득의 5가지 구성 요소가 뭐죠? 네, 소스, 메시지, 채널, 리시버, 이펙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3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메시지 개념, 메시지 처리 방식, 그리고 메시지 소구 방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메시지 개념에 가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구성 요소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메시지 처리 방식에 가서는 이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 그리고 결론의 제시 방법,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번째, 메시지 소구 방법에서는 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 등등 해서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8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정의, 구성 요소 이렇게 볼 텐데요. 먼저 정의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것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란 정보원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또는 의미. 네. 메시지는 이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자극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것을 작성을 하고 전달을 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정보 의미.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보원과 수용자가 언어가 같다거나 아니면 같은 문화권에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유 영역이 있을 때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째, 이 메시지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3개, 즉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의 기호, 그리고 메시지 처리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메시지 내용이란 건 뭐냐면 일단 정보원이 수용자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는 느낌, 감정, 정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뭐 신념, 인식,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내용은 우리 육안으로는 관찰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즉, 이 메시지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의견, 신념, 가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요.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메시지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이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지 기호와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 구성 요소, 메시지 기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기호라는 것은 일단 이 메시지 내용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자한테 잘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상징을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얼굴 표정, 그림, 도형, 손짓, 발짓 이렇게 상징으로 메시지 내용을 바꾼 거 이것을 메시지 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호화해 놓은 거, 부호화해 놓은 것 이것을 메시지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2주차
설득 커뮤니케이션 개관을 할 때 제시했던 그림인데 일단 여기 이 사람은 송신자, 정보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수신자입니다. 정보원은 이제 이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자한테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달할 수 있게 바꿔주게 되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장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로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메이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이것을 듣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붉은색 꽃잎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를 가진 저 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독, 디코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이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메시지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구성 요소로 메시지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기호로 바꿔서 이제 수용자한테 전달을 하면 이게 전달은 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를 증폭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더 높이게끔 바꿔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겁니다. 메시지 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기호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잘 수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목표한 효과를 잘 얻게끔 일정한 체계나 특정 구조에 따라서 이것을 수식하고 조직하고 배열해 놓은 것을 말을 합니다. 또는 레토릭이라던가 문체, 소구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좋게 고안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메시지 처리라는 것은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꾸미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호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에 따라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 쪽에서는 오랫동안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주로 연구된 분야가 바로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 결론의 제시 방법, 그리고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 그리고 결론의 제시 방법,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유형, 그리고 영향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측면, 일면이냐 양면이냐 어떤 면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원이 이제 메시지 내에서 뭔가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워요. 그런데 그때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일면인 거죠. 아니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약간 좀 다소 이렇게 부정적인 면 이것까지도 같이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양면이죠.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게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면이냐 양면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과 관련해서 종류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일면적 메시지, 양면적 메시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일면적 메시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적 메시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보원이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메시지, 이것을 일면적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주장을 이렇게 내세울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반대되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쪽에서 본다면 이 제품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만 내세우는 메시지, 이것이 일면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한쪽 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면적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살짝 약간 부정적인 것도 다 같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원이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워요. 그런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메시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양면적 메시지인 거죠.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의 100% 국산 된장이라는 인쇄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헤드라인이 무엇인가요? 네, 이거죠.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싸다. 이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소비자가 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메시지인데 사실 이 해찬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했어요. 국산 중에 국산으로 만들어 라고요. 그리고 바디카피에서 이것을 뒷받침했는데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일단 이 해찬들 100% 국산 된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콩을 이용한 게 아니라 100% 한국에서 나는 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된장에 들어간 소금도 저기 신안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이 100% 들어갔고 또 여기에 들어간 물도 논산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지하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중에 국산으로 만들었다. 이 긍정적인 측면과 비싸다. 이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를 했으므로 이것은 양면적 메시지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면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영향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할 때 일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아니면 양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이것은 수용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수용자의 교육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기존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반대 주장의 노출 경험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영향 요인 수용자의 교육 수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가 박사, 석사 이런 식으로 교육 수준이 높다면 이때는 일면적 메시지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면적 메시지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면적 메시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양면적 메시지가 좋겠습니까? 그쵸? 양면적 메시지가 좋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살짝 안 좋은 점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반면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식으로 학력이 낮다면 이때는 일면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은 거죠. 굳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보고 일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양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양면적 메시지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에 대해서 연구자 벨치와 벨치는 1999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학력이 박사 이런 식으로 높은 사람들은 어떤 대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이나 브랜드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특정 대상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솔직하게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점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벨치와 벨치는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점도 동시에 긍정적인 면과 다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수용자들은 저 정보원 덜 편파적이네, 공정하네, 객관적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설득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향 요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 요인 역시 수용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수용자의 기존 태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호블랜드, 셰필드, 럼즈데인이 1949년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보원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수용자가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주장이나 뭐 의견,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일면적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굳이 안 좋은 점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일면적 메시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자가 그 메시지의 주장 등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면,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때는 양면적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호블랜드 등이 주장을 했습니다. 수용자가 반대되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양면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까닭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보원이 양면적 메시지를 얘기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살짝 이 부분은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수용자는 좀 객관적이다, 저 정보원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이 수용자가 스스로 반박 주장, 반대되는 주장을 스스로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용자의 기존 태도가 어떠한가, 만약에 반대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 양면적 메시지가 효과적이고 아니라면 일면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영향 요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용자가 반대 주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수용자가 반대되는 주장에 노출된 경험이 없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일면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자가 반대 주장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양면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 어떤 대상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수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대상은 좋습니다, 이렇게 일면적 메시지만 제시를 하면 이미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설득 효과도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대 주장이 노출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안 좋은 점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양면적 메시지를 제시할 때 그때 사람들이 신뢰하고 설득 효과도 향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산주의 사회에 이쪽은 보통 좀 발달된 그 서구 사회의 정보들 다 차단을 하죠. 다 차단을 하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적 메시지를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 주장에 노출된 경험도 없고 앞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면적 메시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설득을 할 때 일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아니면 양면적 메시지를 쓸 건가, 이것은 듣는 수용자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자가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기존 태도가 이 메시지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대 주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이때는 양면적 메시지를 쓰는 게 좋아요. 좋은 점도 얘기하고 살짝 안 좋은 점도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일면적 메시지를 쓰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처리 방식에서 결론의 제시 방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할 때 결론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영향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제시 방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 다른 하나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어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을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확실하게 수용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마트 신문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결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신문 광고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전자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할인된 가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헤드로 딱 이틀만 팍 깎아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광고의 결론은 무엇이죠? 결론은 네, 뭐 다른 대리점 가지 말고 하이마트로 와라. 이것이 핵심 결론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이렇게 뱅뱅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는 이러한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의 장점, 단점을 순차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이 설득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한테 자신의 결론, 주장, 입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듣는 수용자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메시지 오해, 메시지 오인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메시지의 이해력도 높입니다. 딱 듣고 저 정보원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은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이 정보원이 너무 과하게 결론을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수용자들은 너무 지나치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돼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짜증, 불쾌함,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듣는 수용자는 이 사고폭이 제한이 돼요. 아까 전에 하이마트의 그 신문 광고 사례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하이마트로 와라. 그거 외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한해 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수용자가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수용자는 좀 지나치다라고 느끼면서 그 믿음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신뢰감이 떨어지고 불신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 내에서 이제는 그 결론을 빙빙 돌려서 은근하게 슬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듣는 수용자가 스스로 저 정보원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고요. 먼저 장점입니다. 이 방식은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방식은 분명하게 결론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용자가 그 메시지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건 곧 참여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면 그 학습 효과가 올라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설득 효과가 증대되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조금 더 잘 기억하고 회상도 잘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설득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사람들 참여 유도해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이런 장점만 있냐 하면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큰 문제가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정보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는지 한번 판단하고 다 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이것은 검사외전 그 영화 사례입니다. 이미 우리 수업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줄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 속에는 변재욱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해서 반격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 한치원입니다. 일단 이 변재욱 검사에게 그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은 누구냐면 전직 검사 우종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종길은 정치인이 되려고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치원은 이제 진짜 포항까지 내려가서 그 선거 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참여한 한치원의 모습을 볼 건데 이때 이 한치원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는지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는 어딘데? 서울 관악산 쪽에. 어머야! 아이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네. 아유 우리가 비하면은 못 알아갔어. 아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이 세상 천지야. 아이고 나도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맞다. 저 우리 윤아 씨 어떠노? 아이 나이도 비스무리하고 한번 만나봐봐. 서울대란다. 서울대. 팀장님 왜 그러세요? 저도 남자친구 있어요. 군대 갔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나요? 아니면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나요? 네, 그렇죠.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죠. 지금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으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관악, 서울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울대란다 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런 방식들, 이것을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결론 제시 방법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 5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는 듣는 수용자와 관련이 돼 있고요. 나머지 2가지는 말하는 정보원, 즉 설득자와 관련이 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용자의 교육 수준이라는 이 영향 요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수용자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그러니까 막 박사 이런 사람이라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더 효과적일 것 같나요? 추측해 보세요. 그쵸? 박사, 석사 이런 식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고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이마트로 오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좀 강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신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 그렇게 이끌어 놓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일단 분명하게 결론을 얘기 안 해주면은 결론을 스스로 도출을 못 해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학력이 낮으면은 그냥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수용자의 관여도,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 수용자의 관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용자가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고관여 소비자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해서 이렇게 중요성 지각 정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 그러니까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 그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네, 당연히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이 고관여 사람들은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료를 찾고 스스로 읽고 판단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은 비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이어하고 하워드가 1991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관여된 그런 사람들일수록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제시하면은 좀 주입하려고 한다. 너무나 강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워드와 소이어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관여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 메시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이 결론 제시 방법에 영향을 주는 수용자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자가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향 자체가 그런데 아까 그 하이마트로 오세요 이런 것처럼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를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강제적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쾌함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설득 효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한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냥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학자 호블랜드, 제임스 켈리 등이 195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좀 이렇게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뭔가 얘기하면은 그것을 쉽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분명하게 결론을 얘기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결론 제시 방법에 또 영향을 주는 네 번째 요소, 이제는 이제 정보원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정보원의 목표입니다. 이게 설득하는 자, 이 정보원의 목표가 지금 당장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한다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하이마트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대리점 이런 데 가지 않고 하이마트로 와서 여러 전자제품들을 구입하게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하이마트로 오세요. 이런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원의 목표가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원이 목표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수용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자의 목표 여기에 따라서 결론 제시 방법을 다르게 쓰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결론 제시 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제 정보원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호블랜드와 제임스 켈리 등이 이제 195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신력이 높은 그런 정보원들의 경우에는
이때는 암시적 결혼 제시 방법보다 명시적 결혼 제시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설득 효과를 높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병명은 무엇입니다. 이런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빙빙 돌려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 믿음이 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또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V에서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님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명시적 결혼 제시 방법을 안 쓰고 계속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답을 잘 안 하고 막 은근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이 교수님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결혼 제시 방법이 더 설득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수용자가 교육 수준이 높아요. 막 박사, 석사 이래요. 또 그리고 관여도도 높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원, 이 말하는 사람이 공신력이 낮고 그 다음에 목표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결론을 좀 이렇게 도출해보게 하는 거,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자, 어떤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쵸?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제 명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쓰는 게 좋죠. 자, 이제 처리와 관련해서 세 번째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원이 이제 수용자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그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떠한 순서로 제시를 했느냐, 이것이 설득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 학습이나 기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이 메시지가 앞부분에 제시될 때, 그리고 뒷부분에 제시될 때, 이럴 때가 중간에 제시될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잘 기억하거나 학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업 들을 때 일단 수업 첫 부분, 이때 굉장히 잘 기억이 되고 주목도 잘하게 되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날 때쯤, 이때도 기억이 잘 된다던가 주목도 잘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았던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 내용이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것보다 처음이나 끝에 제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느껴졌던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처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교수님이 뭐 가르치시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이래서 주목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학습 효과가 막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이제 이것만 들으면 드디어 끝난다.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러면서 또 주목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도 잘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과 끝에 메시지가 제시가 되면 중간에 제시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제시된 메시지 효과가 큰 것은 초두 효과. 그리고 끝에 제시된 것이 효과가 큰 것은 최신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연구, 영향 요인 순으로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내용 제시 순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 초두 효과, 최신 효과를 보겠고요. 초두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두, 이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의미 그대로 두, 앞에 제시된 거,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미친다. 그런 효과가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어떤 주장이나 정보가 더 훨씬 더 설득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두 효과를 이용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메시지 처음에다가 그 핵심적인 주장, 정보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초두 효과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이제 집단을 두 개로 나눠서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준 말은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작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조작이 달랐냐면 이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말부터 먼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굉장히 똑똑하다, 근면하다 이런 좋은 말부터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안 좋은 말로 가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 사람은 고집이 세다, 질투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B 집단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순서를 다르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질투가 이제 심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부터 해주고 점점 좋은 단어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면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두 집단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묘사하는 말도 다 같았고 가상의 인물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집단과 B 집단 두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이 더 이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을 것 같나요? 좋은 말부터 먼저 들은 집단 아니면 안 좋은 말부터 먼저 들은 집단일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을 먼저 들었던 집단이 이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결론이 같게 나와야 되는데 이 좋은 걸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좋은 걸 먼저 들은 집단은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좋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솔로몬 애쉬의 실험을 통해서 처음 제시된 정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미친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초두 효과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유형인 최신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끝에 제시된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끝에 제시된 정보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시된 그 정보, 주장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최신 효과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메시지 끝에다가 핵심 주장을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시험 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막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시험 보러 간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이거 시험 끝나면 같이 이제 학교 앞 분식점에 가가지고 떡볶이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시간이 돼가지고 얼른 이제 강의실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아까 친구랑 얘기했던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떡볶이 먹자. 아까 또 친구가 거기 오뎅이랑 순대도 맛있다고 하더라. 같이 먹자고 했던 거 그것도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아까 친구랑 했던 말이 계속 막 떠오르면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게 바로 최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왜 어른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일을 앞두고는 몸조심해라 이렇게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일어난 일, 최신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 결과에까지 영향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이렇게 시험이라던가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는 가급적이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초두 효과, 최신 효과, 이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와 관련된 이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밀러와 캠벨의 실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밀러와 캠벨은 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기억하고 망각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단을 총 4개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그 태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효과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2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바로 효과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억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2개 다 분명하게 다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두 효과, 최신 효과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효과 없음. 그 다음에 2번째 집단. 이 집단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2번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태도를 측정해 봤어요. 효과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제시된 정보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초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집단은 처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2번째 메시지를 제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태도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이 2번째 메시지는 지금 측정 직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신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억 속에 이게 생생해서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끝에 제시된 그 메시지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최신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4번째 집단. 이 집단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제시했어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2번째 메시지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태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도를 측정할 때 이때는 너무 이제 시간이 다 흘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도 기억 못하고 2번째 메시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번째 집단, 3번째 집단에서 각각 초두 효과, 최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밀러와 캠벨이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땐 초두 효과가 나타나고 어쩔 땐 최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두 효과, 최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 메시지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로스노우하고 로빈슨이 1967년에 발표한 것인데요. 일단 이 메시지 주제가 굉장히 수용자한테 흥미롭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메시지 주제라면 이때는 초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 연구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흥미도 많이 보이고 또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주제들은 일단 가장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주목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목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집중해서 열심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뭐 기억을 잘한다던가 회상을 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도 나타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하는 만큼 이제 그만큼 효과도 이제 크게 나타나게 돼서 초두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스노하고 로빈슨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이 메시지 주제 자체가 수용자한테 굉장히 중요는 한데요.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때는 최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특강에 참석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언론 영상 전공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 이게 이제 주제예요. 이 주제 자체는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어떠한 능력을 지금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특강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강 듣는 내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면서 특강을 듣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일단 이 주제 자체가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편이에요. 우리는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약간 이과적이어서 좀 이렇게 낯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덜 익숙한 주제다 보니까 이게 앞에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바로 이제 끝나기 직전에 했던 거는 그래도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잘 기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최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르스노와하고 로빈스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 주제, 이 메시지 주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최신 효과, 그 초주 효과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영향 요인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겁니다. 듣는 수용자의 주목도, 그 다음에 이 수용자의 주제에 대한 친숙도, 그 다음에 메시지 제시 사이의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이 초주 효과, 최신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수용자의 주목도가 처음에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때는 최신 효과가 아니라 초주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친숙도 이것이 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밀감 그리고 호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면 초주 효과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제시 사이의 시간 간격 이거는 이제 밀러와 캠벨 실험에서 이제 나온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메시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태도를 측정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신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메시지 제시 사이의 시간 간격이 초주 효과, 최신 효과의 영향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득의 구성 요소 중에서 메시지를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일단 메시지의 개념에서 이 메시지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배웠죠.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은 정보원이 수용자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정보의 의미를 얘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내용, 기호, 처리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처리 방식에 가서는 이제 메시지 주장의 측면성에서 일면적 메시지, 양면적 메시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결론의 제시 방법에 가서 명시적 결론 제시, 암시적 결론 제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내용의 제시 순서에 가서 최신 효과, 초주 효과를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1차 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